안녕하세요. 최종덕입니다. 무의당 장일순의 미학과 사상 2부, 무의당 장일순의 큰 철학, 무의당 장일순의 생명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미학과 사상 1부라고 해서 평등사상을, 무의당 선생님의 평등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결국은 무의당 작품 세계의 전체 큰 틀은 결국 생명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사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당 선생님의 그 묘소에 놓여진 묘비명에 선생님의 작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서 제가 이제 글씨를 확대했습니다. 하나의 풀이였으면 좋겠네. 차라리 밟아도 좋고 짓밟아도 소리 없이 그 속에 어쩌면 그렇게. 이 선생님의 작품의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즉 생명사상을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묘비명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풀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오늘 이야기의 처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갑자기 회사로부터 실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기운이 없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그럴 때 친구가 와가지고 혹은 선배가 와서 그 친구를 위로해 줍니다. 어깨를 턱턱 치면서 야, 힘내라. 그런 말을 하죠. 그럴 때 야, 기운 좀 내. 그래서 야, 기죽지 마 라는 말을 하죠. 그 기죽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은 어렸을 적 굉장히 많이 쓴 단어이거든요. 기죽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풀 죽지 마. 야, 풀 죽지 마. 앞으로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할 일이 창창해. 풀 죽지 마. 그게 바로 기죽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 풀 죽지 말라 할 때 풀이 바로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풀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가장 중요한 힘이죠. 왜? 풀은 밟아도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을 죽지 않는 모습, 죽지 않는 풀의 생명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를 하려고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요즘 와이셔츠는 그 자체로 빳빳한,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흐물흐물해서 와이셔츠 출근하기 전에 와이셔츠를 세탁하고 이 와이셔츠에다가 빳빳하게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거를 풀매긴다라고 하죠. 요즘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서 풀매긴다라고 할 때 빳빳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풀입니다. 바로 풀이 얘기하는 것. 그게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생명사상을 알 수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풀과 관련된 작품이 무의당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그 죽지 않는 풀, 무너지지 않는 풀,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코 끊이지 않는 그런 풀, 바로 무의당 선생님의 생명사상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또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의당 선생님의 평등사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학과 연관된 그 당시의 민중운동, 민족 독립운동, 민족 자강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한국 조선 근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국 근대사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을 주신 금장태 선생님이라고 유명하시죠. 금장태 선생님의 한국 양명학의 쟁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근대 조선의 생명운동의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게 바로 민족 독립과 생명사상, 평등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수긍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장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생명평등사상의 기초는 바로 민권 민중운동, 두 번째 민족자강운동, 세 번째 대중계몽운동, 네 번째 새로움과 평등의 열린 운동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금장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생명운동의 기초 틀이라고 하는 생명평등 운동의 그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은과 해월과 손병희 선생님으로 이어지는 동학사상이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세기 이타고에서부터 그 다음에 왕양명의 양명학에서 이 조선으로 넘어와서 조선 양명학으로 이어지는 사상들. 즉, 예를 들어서 조선 양명학의 기틀이를 좀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타고의 이 동심 사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홍길동전에 나타납니다. 홍길동전에 나타나고 양반전에도 나타나고 등등. 즉, 이 계급을 타파하려고 하는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은 바로 이타고 양명학 사상의 실천적인 모습인 것이죠. 당연히 이타고 선생님이 이단으로 혹세무민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았듯이 홍길동의 허균도 마찬가지로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양명학의 생각들이 우리 이 문학에도, 즉 근세문학, 조선시대의 문학에도 나타났다. 그래서 제일 알 수 있는 것이 홍길동이고 19세기 동학운동, 동학혁명에도 나타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9세기 말에 조선시대의 생명사상이 기초가 됐었던 동학, 조선양명학,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주 벌판에서 진짜 험난한 그러한 독립 투쟁을 했었던 대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대종교는 당시에 일어났었던 신흥 종교이긴 하지만 일본 관군이 이 대종교를 종교 집단으로 보지 않고 독립 투사 운동으로 봤을 정도로 대종교는 엄청난 박해를 당했었죠. 그래서 이 대종교, 그다음에 조선 양명학, 그다음에 이 동학, 이 세 가지 이 흐름들이 바로 19세기 이 조선 생명사상의 기초가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사상이 어우러진 그러한 생명평등 사상이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해월 선생님을 통해서 무의당 장인수 선생님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평등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어린아이와 어른은 같다. 농민이나 학자나 다 같은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피부의 색깔 관계없이 저기 아시아 사람이나 아메리카노 사람이나 전부 다 같은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본성론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저는 그러한 동학사상의 평등사상, 양명학의 평등사상을 현대 인류학으로 아마 연관시켜 볼 수 있다. 그래서 30억 년 전에 우리의 공통조상이 이 박테리아로부터 시작됐다. 이거 뭐 다 알려진 과학적인 사실이고, 최근에 이제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생기면서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 아메리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인종 갈등으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시 보면은 다 같은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같은 본성의 평등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생물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월 선생이 강조한 기본적으로 평등 생명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평등한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보면은 이 생명의 계통수를 전부 수직적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수직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해면 동물은 하등한 것이고 편형 동물은 그보다 조금 더 고등하지만 연체 동물보다는 아래고 맨 위에 척추 동물이 있고, 그래서 척추 동물은 가장 상위의 고급 생물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하나가. 이것은 지금 유럽의 생물학 책에서는 전부 이런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수평 관계로 가로로 계통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그림 한 장으로 저기 절지동물, 이 절지동물은 이제 벌레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절지동물이나 연체동물이나 편형동물이나 해면동물, 원색동물이나 지금 우리의 조상인 척추동물이나 전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갈라져 나온 곳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금방 모든 생명은 평등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 한 장 차이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해월 선생이 던져준 이야기고, 그 해월 선생은 저는 이렇게 현대 과학으로 바꿔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해월 선생, 즉 무의당 선생님의 작품 속에는 바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은 거기다 이제 만물이라고 그러죠. 모든 자연과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은 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동근이다. 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해월 선생 더 앞서서 양명학의 생각, 그리고 이제 무의당 선생님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데, 그 작품에 나온 이 자연물, 이 천지 자연,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현대 생물학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죠? 산에서 물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갈라지겠죠. 물길이 갈라지면서 결국은 맨 바닥에 남아있는 게 오늘날 생존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갈라져 내려다 보니까 지금 저기 해면동물에서부터 척추동물에 이르는 것이 사실은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러한 생물들 개체가 네가 우월해 나는 하등해라고 하는 그러한 계급 관계가 아니라 서로 수평 관계로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이게 바로 해월 선생에 이어서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생명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의당 선생님의 그 평등 사상의 기본에는 자유가 있다. 즉,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는 서로 같은 존재이지만 너와 나는 또 다른 고유한 자신의 특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서로 동등하지만 너와 나는 다른 존재와 너와 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장일순 선생님 평등사상, 자유사상, 이어서 생명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특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특이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와 똑같은 개념이다. 즉 모든 차이는 차별을 받는 그러한 우열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특이성으로서 우리는 누구나 다가 개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각자는 철수, 순이, 철남이 모든 각자는 다 자기마다의 차이를 갖고 있지만 서로 전부 다 서로 간에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항상 서로 관계를 맺어져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서로 각자 개체의 독자성이 있지만 서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하는 내부의 순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저기 하늘과 구름과 개천에 있는 돌멩이와 산에 있는 소나무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 자신이 하나의 뿌리가 되고 다 동일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냥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변하죠. 어릴 때 적자, 즉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뻘궁둥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커가면서 성인이 되고 근육도 강해졌다가 다시 또 근육이 적어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죽음에 이릅니다. 바로 이러한 개체의 변화가 생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당 장희수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좀 더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생물학적 휴머니즘이 깔려져 있다라고 좀 어려운 말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만 어렵지 실질적으로는 뭐냐? 인간 본성의 차이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메리카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당 선생님은 1970년도에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무의당 선생님에게 답신을 해와요. 그 답신의 내용이 뭐냐? 세계의 보편성, 세계 사람은 누구나 다 평화로워할 자격이 있고 세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로울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의당 선생님과 아인슈타인 사이의 편지 내용이 바로 생물학적 휴머니즘을 얘기를 하고 그 편지 한가운데는 뭐냐? 우리에게 이기적인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그러한 욕망의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거 있지만 그와 똑같이 이타적인 도덕심도 우리에게 내면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나에서 이타적인 나로 어떤 특별한 수양을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도덕에 이르려고 그러면은 내 내면에 있는 도덕심을 꺼내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무의당의 평등 사상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이야기를 좀 더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어 놨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는 민족이나 국가나 지역이나 역사나 풍토에 관계없이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도덕심 중에서 측은심이 우리 내면에 천성적으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볼 때 2500년 전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맹자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바로 측은지심이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측은지심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배움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성찰에서부터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2500년 전이 아니라 무의당 선생님 지금 자본주의에 꽃이 핀 그러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의당 선생님이 걱정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자본시장이 커지면서 문명시대가 확장되면서 우리의 행동에는 경쟁적인 모습이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쟁적인 그러한 사회가 되면서 우리 내면에 있었던 측은심과 도덕심이
속으로 침잠해버리고 이기심이 너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다 나쁘다의 문제로 단순하게 윤리적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자유, 개인의 평등성을 더 돋움으로써 바로 우리 사회가 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삶다운 삶, 즉 생명다운 생명, 살고 싶은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무희당 선생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측은심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본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2500년 전 성인 군자가 이야기했었던 좋은 덕담, 그건 철학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이지 라고 하고 한 귀로 듣고 우리는 한 귀로 다 내보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고 저부터도 우선 그렇거든요. 자, 그게 아니라 그러한 현자 아주 좋은 귀에 듣기 좋은 덕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인간의 내면 본성에 있는 그러한 평등심이 현대 과학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논문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실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작은 글씨라서 물론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는 뭐냐? 그러한 좋은 말들, 도덕심이라든가 인간 본성의 문제, 평등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단순한 그러한 덕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적인 나의 생명력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논문 사례의 요점입니다. 자, 그래서 무희당 선생님의 그 미학과 사상을 전체 통틀어 이제 생명 사상으로 이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해월 사상보다 더 넓게 동학 사상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이 민간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철학보다 먹고 사는 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밥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현실적이고 멋있는 말, 아주 폼나는 그러한 덕담보다 바로 배를 채울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해월 선생의 기본적인 틀이고 바로 이것이 평화 사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학은 일대 교주인 수훈 선생은 좀 강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한 반면에 이대 교주 해월 선생님은 좀 더 평화롭고 폭력이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흐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저는 그 다르다기보다도 동학 사상은 바로 이러한 강한 그러한 현실적인 이 흐름과 그 다음에 이 부드럽게 나가는 그러한 비폭력 저항의 정신이 같이 녹아나 있는 것이 바로 동학 혁명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한 두 가지 모습이 서로 융화된 게 바로 무희당 선생의 밥 사상입니다. 밥 사상이 이게 뭐냐? 이 동학 일대 교주 수훈 선생의 동경대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이천식천입니다. 즉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저기 멀리 있는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서양 종교는 하늘은 경외의 대상이죠. 그래서 저기 멀리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저기 멀리에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이 밥사상에서는 이 하늘이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을 통해서 하늘을 먹는 거고 하늘을 통해서 밥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좀 더 쉽게 한다 그러면은 하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밥 공기 하나, 밥 공기에 들어있는 쌀알, 밥알 한 톨 자체에 이 온 세상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한 톨 한 톨 하나를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밥 한 톨 한 톨 작은 밥 한 알갱이 속에 이 세상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밥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당 선생님은 여러 가지 많은 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청강이라는 호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듣는 무의당이라는 호를 갖고 있지만 그 외에 조하날이라고 하는 호도 갖고 있습니다. 조하날, 작은 조. 바로 그 작은 조 하나 속에 세상에 들어있고 바로 나의 모습이 이름만 크게 널리는 그러한 명예로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은 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것이 바로 조하날이라고 하는 호의 진 면목이죠. 그게 바로 생명사상인 것입니다. 조하날 밥 한 고기 틀에 있는 밥 한 톨 이 사이에 그 하늘이 들어있고 바로 이 사람은 이 하늘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거꾸로 말씀해야죠. 거꾸로 말을 드려야죠. 우리가 밥 하나를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이천식천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작품은 식이위천이다. 그래서 바로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모신다라는 거죠.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농민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바로 너를 높이게 되는 그 생명사상의 중요한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이라는 내가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풀처럼 누구나 같이 더불어 함께 공생이죠.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이 생명인 것입니다. 자, 무의당 선생님이 저절로 그렇게라고 하는 저절로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이제 화폭에 담아내십니다. 저절로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의당 작품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물에 흘러가는 돌멩이들, 바람에 휘날리던 이파리, 그 이파리에 놓이는 나비와 벌러지들, 그리고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이러한 자연의 모습이 단순하게 이 자연을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 속에 바로 내 모습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자, 자연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연이라는 말은 19세기 말에 영어의 네이처를 일본 사람이 번역해서 일본 사람이 자연이라고 하는 한자로 번역해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이란 말,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 할 때 자연은 바로 영어의 네이처에 해당하는 말이고 그 네이처에 해당하는 말은 19세기에 등장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전에 있었던 그러한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이라고 할 때 자자는 나로부터 언제부터 시작해서 자자라는 것을 쓰죠. 그다음에 연은 인연이라는 말 아시죠? 인연할 때 연자입니다. 즉 이 세상의 자연의 특징은 뭐냐면은 네이처를 번역한 그런 자연 말고 원래 자연이라는 말 뜻은 자와 연이 어떻게 만나냐? 바로 자기로부터 밖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존재가, 즉 나는 어디서부터 태어났는가, 나의 존재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원인을 말하는 게 자자, 어디서부터 생긴 것, 이게 바로 자죠. 그러면은 내 생긴 게 바로 저기 밖에 어떤 다른 거대한 위대한 존재로부터 나는 생겨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이유를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의 자자는 바로 나의 존재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자죠.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인연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쪽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자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사상은 바로 이 돌멩이가, 지금 개울가에 있는 돌 한 맹이가, 돌 한 개가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것은 수십억 년을 걸쳐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돌멩이는 너 그렇게 만들어져. 너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설계한 대로 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 라고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개울가에 있는 조각돌 하나하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돌멩이가 만들어진 그러한 역사, 돌멩이가 만들어진 시간의 과거로부터 하나하나 누적돼 가면서 오늘의 그 조약 돌멩이가 저 지금 강가에 놓여져 있는 거죠. 아무도 그 조약돌을 쳐다보지 않지만 그 조약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 조약돌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존재 이유는 바로 내 내부에 있습니다. 저기 하늘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 저기 소나무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 전부 자기의 내부에 고유하게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나 너의 존재, 시냇물에 있는 조약돌의 존재가 다 동등한 존재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저기 조약돌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조약돌이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냥 있습니다. 장윤수 선생님의 작품 속에는 이제 물을 그린 작품들이 많은데 물은 흘러가면서 서로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은 장윤수 선생님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물론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서로 다투지 않죠. 내가 먼저 갈래? 아니야, 내가 먼저 갈 거야.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약돌도 저기 있는 조약돌, 저쪽에 있는 조약돌, 우리가 보기엔 서로 다 너부러져 있는 조약돌이지만 걔네들끼리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명당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인 것이죠. 그렇게 싸우는 것은 오로지 지금 사람만 싸우고 있죠. 그렇지만 사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조약돌의 품성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끼리 사는 사회에서도 서로 나눌 수 있으며 서로 배려할 수 있으며 서로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무의당 생명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틀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은 얘기죠. 서로 저절로 서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모습, 그게 바로 공생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라는 게 무슨 따로 대단한 성인군자나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저기 있는 소나무의 존재를 그거를 파헤쳐가지고 트럭에 몰래 실어가지고 자기 정원에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생인 거거든요. 저 개울가에 있는 돌멩이들을 그냥 놔둘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생인 것이죠. 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말은 그런데 이제 지구의 인구가 75억이 넘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80억이 되는 인구들이 같이 한 지구 땅덩어리에 살려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현실, 구체적인 현실을 장윤수 선생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치열한 현실을 좀 더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 그러면 이러한 치열한 방식으로 경쟁을 조장하는 게 70억 인구가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게 70억이든 100억이 됐건 우리 이 창자 속에 대장균, 이 세균이 그렇게 많듯이 몇십 조, 60조, 100조, 200조가 되어도 그 대장균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듯이 우리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수많은 인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자리매김이 있다라는 게 바로 장윤수 선생님의 공생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뭐냐? 서로 싸우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다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장윤수 선생님의 강연회를 녹취한 것입니다. 연자방아 돌리던 망아지는 방앗간이 아니고 밖에 갔는데도, 즉 밭에 가도 그냥 여전히 돌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버릇을 남한테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습관, 관행을 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부에는 바로 이 도의 원형의 모습이 있지만 인간의 내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기적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끄집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나 스스로의 결단인 거죠. 자, 말은 그렇지만 무의당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그 결단의 실행 방법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절약입니다. 절약. 그 절약은 뭐냐?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밥 한 톨 흘리지 말아야 돼서 이것을 못 살기 때문에 그런 절약이 아니라 그런 절약이 아니라 바로 검소함 자체가, 검소함을 이루려는 자체가 바로 자연과 공존하려고 하는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체유심조다.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조절할 것인가가 있는데 결국은 그 마음을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유혹이 많고 그러한 유혹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치인사 천막 약색이라, 여기서 이제 색자가 들어와죠. 여기서 색자는 한자로 인색하다 할 때 색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뜻은 뭐냐면은 바로 알뜰하게 살면서, 알뜰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멩이를, 저기 이쁜 돌멩이가 있어요. 그 돌멩이를 집어서 내 주머니에 넣고 내 집에 거실에다 놓는 것과 그냥 그 돌멩이를 침범하지 않고 그냥 그 돌멩이를 그 자리에 놔두는 거죠. 그게 바로 검약입니다. 그게 색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서 나에게 가져오는 그러한 착취가 아니라 그대로 납버려 두는 것, 그게 바로 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알뜰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검소해야 돼라는 것을 넘어서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알뜰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노자 도덕경에 나온 이야기를 선생님이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윤순 선생님의 생명평화 사상은 진짜 먼지 한 티끌 속에도 이 우주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티끌을 모시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여기 접한다고 그렇게 써놨죠. 이건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낮춤을 하는 것, 즉 그 사람한테 겸손하게 할 때 바로 그 사람과
공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한테 공존함 뿐만이 아니라 그건 이제 윤리학이죠. 무의당 선생의 윤리학은 인간 윤리학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의당 선생의 윤리학은 자연 윤리학인데, 즉 내가 공손해야 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공손하고 겸손하고 나 자신을 낮출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소나무, 내 주변에 있는 조약돌, 내 주변에 있는 하늘 한테도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 윤리학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내 끼니상에 올라온 밥 한 그릇, 그 밥 한 그릇 나에 있는 쌀 한 톨한테도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이제 일상 속의 생명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조 하나 속에, 그리고 평범한 이웃 사람들 마음 속에 이미 생명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뜻은 이제 이성지합,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만남으로부터 이 세상에 씨앗이 튼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터서 번성하죠. 그게 바로 복입니다. 백복이죠. 수많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잎이 열고 열매가 열리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은 열매로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다시 또 씨앗을 맺어. 그래서 이 성이라고는 남녀의 성이지만 순환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성뿐만 아니라 도토리가 맺어서 떨어져서 다람쥐가 저쪽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또 도토리 나무가 열려서 또 다시 도토리가 바로 그것이 이성의 지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모습이고, 이거를 바로 이제 이런 생각은 해월사상,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이타고의 생각과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작품은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은 미인년 불구생의 오인자 정계이라, 즉 미혹하다 할 때 미자입니다. 즉 그 미혹에 빠진 사람, 그 유혹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텔레비전을 켜도 쇼핑몰이라고 하는 유혹에 엄청 그 유혹에 빠지곤 하죠.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겠죠. 물론 그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 염불로 삶을 구하고, 염불이라는 건 기도를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워.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리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이 어려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냐? 저기 복권 가게에 가서 복권을 사요. 그리고 나 아는 사람한테 돈을 꿉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강도질을 또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절에 가서 기도를 또 열심히 합니다. 빨리 이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양상의 공통점이 뭐냐? 나 말고 나 바깥에서 이 미혹함에서 빠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기복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복종교라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내 내면에 복이 있는데도 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 내면에 있는 그 복을 모르고 저기 딴 세상에 멋있어 보이는 그 복을 자꾸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좀 내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하나의 복을 구하는 방식인 거를 이제 이 작품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한 사람은 자꾸 외부에서 그 복을 구하려 염불을 구하지만 실적으로 덕을 구하는 사람, 즉 내면 속에 복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서 그 복을 이제 끄집어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결국은 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천지, 그 다음에 모든 자연의 원리, 그 다음에 행복과 행복과 그 다음에 기쁨들 이런 것들이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사람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동학 사상의 아주 기초 사상입니다. 향하설이다. 향하는 아는 내 아자죠. 향은 어디를 향한다. 즉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을 구하기 위해서 저 허황된 밖의 세상을 자꾸 찾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 안으로 방향을 돌린다. 그래서 이게 향하라고 하죠. 동학 사상은 이 향하론이 아마 90%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향하설입니다. 그래서 이 향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자꾸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찾을 때 비로소 이제 행복이 온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꾸 바깥에서 무엇을 찾고 바깥에서 덕을 봐야 내 이름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바깥을 추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내 이름을 내세워서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뽐을 내요. 그래서 내가 낮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낮추기를 원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세상의 도덕이 깨지고 이 세상의 행복이 깨지고 여기서부터 경쟁과 치열한 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으로부터 그 삶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인데 그 삶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바로 뭐냐? 어려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즉, 너 나 좀 알아봐줘 라고 하는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 난초 그림 표현하죠. 지금 바람에 흩날리는 난초의 모습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학적으로 분류할 때 표현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아주 부드러운 모습을 그린 것이죠. 이 난은 산골짜기에 있거나 계곡 어느 숲속에 있거나 물가, 개울가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개울가에서 피거나 아무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절벽 모서리에 피어 있거나 관계없이 나는 그냥 난대로 향을 피게 됩니다. 아, 저기 내 난에 냄새를 맡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향을 피워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절벽 꼭대기에 난 한 초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난 향기를 내뿜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난초는 깊은 계곡 골짜기에서 피어나도 누구로부터 알아봐 주기를, 즉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게 문희상 선생님이 본인 스스로는 이것을 다 이뤄냈다고 얘기는 않지만
후학들이 제자들이 보기에 야 진짜 남이 알아봐 주지도 않고도 이렇게 홀로 자유와 평등과 생명 사상을 이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무의당 선생님으로부터 알 수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인정 욕구에 지금 쌓여 있는 보통 우리들의 행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거꾸로 역전하면 됩니다. 내가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 밑에 서로 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당 선생님 항상 기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난의 향기와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뭐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기나 자존심 상하게 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바로 그 기인다라고 하는 것, 즉 너한테도 기지만 저기 소나무한테도 기는 거죠. 자연한테 길 때 내가 자연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윤수 선생님의 생명사상은 바로 거대한 그러한 생명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당장 밥을 먹고 체하지 말아야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하지 않고 잘 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죠. 더불어 사는 것. 이건 뭐 수백 번을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동학사상 그리고 양명학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틀 중에 하나는 다른 철학은 주로 이 마음의 문제, 아주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주로 다루었지만 양명학에서 동학으로 그다음에 장윤수 선생님의 생명사상의 중요한 틀 중에 하나는 뭐냐? 몸과 마음이 하나다. 즉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좀 더 다른 이야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는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신진대사라는 말을 썼지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는다라는 것은 과욕, 과식이 아닌 것입니다. 적절하게 그 밥에 대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를 밥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모시는 것이 바로 제대로 먹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바로 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같이 공존한다라는 말은 자주 쓰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상대방하고 공존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를 한다라는 뜻인데 그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느낌을 내가 얼마나 심파시 공감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개를 키우는 사람, 고양이를 반려묘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벌써 우리는 동물과도 내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하고도 눈만 마주쳐도 그 강아지는 주인의 마음을 눈치챕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의 그 상태를 눈치챌 수 있죠. 강아지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동물도 그러한들 인간은 사실 더 그게 가능하지만 제가 일부 동심설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커가면서 성이 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공감의 마음을 다 상실하고 만 거죠. 이 공감의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윤수 선생님은 항상 부녀자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즉 나 말고 남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되고 그 공감이 바로 생명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뜻은 뭐냐? 생명은 신비로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 수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신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 내 몸에 돌아가는 것, 지금 체온이 있고 눈물이 나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배가 고프면 뱃속에서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등등 이러한 것이 바로 나 생명이지, 생명이라서 아주 신비한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상성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과 더불어서 그 삶의 또 다른 모습인 죽음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생명을 더 생명처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 바로 아까 이 계곡,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계곡의 한 구석에 핀 난도 누구를 바래서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난양을 보내는 게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이제 인종 욕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방법으로서 예를 남하고 비교하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종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저 사람은 자동차를 이번에 아주 큰 걸 좋은 걸로 샀대. 그러면 나는 뭐야? 벌써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나의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동차의 기준으로 나의 삶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 이게 바로 생명사상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강 선생님, 청강도 이제 무당 선생님의 또 다른 호죠. 잠에서 깨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고향에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동심이며 우리 마음에 있었던 평등심인 것입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무의당 장윤수 선생님의 미학과 사상 1부, 2부. 1부는 평등사상에 대해서, 2부는 그분의 작품 속에 드러난 생명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없고 주로 지금 여기 나열된 문헌을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읽고 정리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제약으로 다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은 제 홈페이지에 PPT 자료 혹은 그리고 텍스트 자료로 남겨두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강의, 무의당 장일순의 미학과 사상 두 번의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